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네. 또 개인과 법인이 임차인이었을 때 다른 또 뭐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임차인이 네. 개인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하고 많죠. 또 거기다가 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잘 이제 논의가 많이 됐는데 네. 과연 이게 그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이 법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살짝 드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법 많아요 또. 네. 네. 그 직원 숙소 아니면 뭐 대표 숙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또 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거주하는 직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법인 돈이기 때문에. 법인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인 명의로 하게 되는데 그걸 보증금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게 그 뭐 장치 또 계약갱신 요구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선 이게 그 법인 관련된 법인이 임대차 했을 때 어떤 보호장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에 있어요. 있는데 잘 있어요? 모르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요 3조에 있는데요. 3조는 이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1항에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생긴다.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대항력 관련 근육이고 네. 그 다음에 3조 3항에 보시면 네.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소속 그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법을 좀 잘 이해를 못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중소기업의 어떤 직원 숙소용으로 뭔가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법 규정은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약갱신은 다른 건가요? 계약갱신은 법 조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조항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다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예전에 있던 부분들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제도들 중에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들만 지금 돼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우선 변제권도 그 조항을 중소기업 그 직원 숙소용 임대차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거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도 안 돼요. 최우선 변제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이 보증금이 작다. 그런데 그 해당 직원이 뭐 주민등록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까지 다 받고돼요. 소액 임차인은 보호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관련 규정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만 인정해주지 다른 거는 보호를 안 해주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예전에 그 이 판례 예전에 법인에 대해서 과연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판례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입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예. 지금 우리 3조 3항 그 부분은 13년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13년. 10년뿐이 안 됐네요. 네, 지금부터 한 10년 전. 네. 그때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중소기업일 경우에 직원 숙소용으로 두는 그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됐고. 그 전까지는 안 됐고. 그런데 그 전까지 안 됐다는 게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요 사건은 이제 판례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네. 그 보호하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에 국한된다. 법인은 그게 이제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 판례가 이제 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 한다라는 부분을 딱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판결인데요. 97년도 7월 요 판결 보시면은 이거 부당이득금 반환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경매 들어가서 배당 못 받은 법인, 임차인 법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소송한 이 케이스인데요. 이 이제 임차인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 주민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입과 주민등록 했죠. 그런데 그 주택이 임대차 주택이 경매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임차인 법인으로서는 직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또 확정일자도 있고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 우선 변제권을 받겠다.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배당해달라 했는데 배당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배당 이의 소송으로 많이 하거든요. 배당 그 일정 기간 안에 네. 배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뭐 소송하고 뭐 하게 되면 이제 배당 이의 소송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기간을 놓치는 넘어가서 배당이 네, 끝나고 그렇죠. 그 기간을 놓쳐서 뭐 배당금이 다 지급되고 후순위 이권자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내 거였다고는 네가 부당이득을 했다. 이득을 받았다. 내 걸로 네가 이득을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원심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그 임차인 법인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이야 법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은 이제 원심을 파기해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법인은 보호 안 한다. 법인은 안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판례들이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나왔거든요.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이제 법인의 보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굳어지고 있었어요. 굳어지고 네. 그 우리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제 대처를 했냐면, 자, 그러면 이게 법인이 임차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내 보증금은 어디서 돌려받아? 어떻게 확보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걸었지. 네. 그러니까 뭐 직원의 주민등록 가지고 뭔가 보장치가 안 되니까,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로 그 대안을 좀 쓰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불편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 비용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전세권, 저당권은 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안 해주는 사람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그리고 또 안 해주면은, 아유, 그러면 하지 말까? 이러면서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보호에 좀 부실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임차인 법인은 그러면 뭐 이렇게 그 개인하고 다르게 완전 보호 받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이 딱 있으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중소기업이라도 조금 보호를 하자. 그래 그 중소기업 대기업은 안 되는구나. 안 됩니다. 삼성, 현대는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은 자기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하니까 보호해주자. 여기는 보호해주자. 그 대신 최소한의 것만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2013년에 그 길을 터준 거죠.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예. 소액 보증금하고 그래갖고 계약갱신은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근데 계약갱신은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2 플러스 2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제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외우게 되면은 이게 적용 범위를 좀 헷갈리게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연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법인은 원래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인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장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13년부터, 중소기업은 대항력하고 우선 면제권만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좀 숨을 좀 터주자. 열악한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3조 사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나머지는 안 되는. 안 되는 거네. 계약갱신 요건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소 정도만 딱 보장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야, 법인이 임차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임대차 보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전세권을 설정하든 뭘 저당권을 그렇죠. 하든. 뭐 하든 뭔가 자기 보호 장치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만 딱 두 되니까 가지만.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나는 4년 살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 최소한 4년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냥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전세권을 하셔야 돼요. 전세권 4년 이렇게 등재하는 그런 걸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전세권 4년 설정하는 게 그렇죠. 난 거지. 괜히 2 플러스 2라고 알고 있으면. 그렇죠. 2 플러스 2로 알고 있으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2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입법이라는 게, 그 법의 적용 범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때와 막상 또 법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때 또 연역을 좀 이렇게 이해할 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임대인들도 이걸 모르실 것 같아요. 갖고. 잘 모르죠. 네, 그럼 2 플러스 2니까 2년 더 원하면 그냥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이라도. 그렇습니다. 네.